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 유예를 3월에 종료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누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1차, 2차, 뭐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터지는데 언제가 제일 많았어요? 11월, 12월, 1월. 지금 조금 줄었는데 20년 3월부터 있었던 모든 시기보다 이때가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3, 4천 명, 5천 명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요거 또 이야기했더니 뭐 저기 마트나 뭐 학원 이런데 백신 패스가 없어졌으니까 완화되고 있다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다시 시행이 됐죠. 예전엔 10시였는데 지금은 9시다. 이제 더 강화된 거죠. 그러면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떠냐? 물론 진짜 막 20년 3월 이럴 때 얼마 나오지 않았어도 이때는 심리가 완전 박살이었으니까 그렇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면역이 생겼죠. 그렇더라도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상공인은 수익이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종료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9월에도 연장해주고 작년 3월에도 연장해줬는데 올해 3월에는 코로나 심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종료를 하냐? 그 이유는 은행권 부실 위험 때문이죠. 은행권 부실 위험이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는. 왜냐? 첫 번째, 높은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거의 뭐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세계 최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산 거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젤3. 제대로 시행 안 됐죠? DSR 다른 나라들 다 옛날부터 시행했는데 DSR 우리나라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작년 7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올해 7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단계적으로. 근데 다른 데는 이미 다 들어갔다. 그래놓고 다른 데 뭐 LTV가 70%, 80%니 거기는 DSR을 시행을 했으니까 LTV를 높여도 상관이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DSR 시행하면서 LTV 풀어준 이유가 뭐예요? DSR이 시행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산 거품 말할 것도 없죠. 코로나 이후 집값 상승률 세계에 비해 적지 않으니까 거품 덜 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거품이 꼈으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말할 것도 없이 100% 넘어갔고 전세 보증금이라는 사적 대출까지 합치면 140%를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유동성 축소 시장.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연준 점도표를 연속으로 보여준 이유는 차츰차츰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강해진 게 아니라 의견이 3월, 6월, 9월 뭐 이 정도 하다가 갑자기 12월에 이렇게 확 올라갔다. 그리고 올해 더 확 올라가고 있죠. 왜? 인플레이션이 도저히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푼 돈에 후폭풍이 날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상의 요인이 내외부에 있는데 내부에서 가장 심각한 건 물가 상승률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가장 심각한 건 미국 금리 인상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훨씬 더 많이 쌓였고 부동산 거품도 훨씬 많이 쌓였기 때문에 붕괴 위험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다. 왜냐면 미국에서 갑자기 막 비컷 쭉쭉 해버릴 때 미리 선제적으로 안 해놓으면은 그거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외환 위기 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외환 위기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비컷을 막 2차례 연속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연착륙이 뭐고 개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한 거다. 선제적으로 했는데도 환율이 지금 계속 1200원 근처로 갈랑말랑 하고 있죠. 조금 뭐 발표 나면 조금 안정됐다가 또 다시 슬금슬금 가고 있고. 물가는 안정됐어요. 물가 OECD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주거비 빠졌고 실생활에 필요한 뭐 식료품 이런 것들 비중이 낮으니까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지. 지금 나가서 장 봐봐라. 물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 오르는데 집값 폭락하면은 나라가 망하니까 집값 폭락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집값 폭락하게 됐을 때 아 그래 그럼 집값 폭락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조금 멈추자. 금리 인상 안 할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팍팍 올려봐라. 가뜩이나 우리나라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했는데 환율 올라가고 있죠. 환율 올라가면 뭐가 빠져요? 외국인 자본. 우리나라 올리고 미국은 테이퍼링만 했는데도 외국인 자본이 빠지고 있다는 소리죠. 환율이 올라가고. 그렇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미국이 올릴 때 우리나라가 안 올리게 되면은 외환 급격히 빠질 수 있다. 환율 급격히 급등할 수 있고. 자, 환율 급등하고 외환위기 와가지고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부동산 침체 와가지고 투기꾼들을 망하고 영끌족들 망하고 근데 그 전에 벼락거지라는 말에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실거주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동요하지 않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지고 불씨를 남겨놓는 게 나아요. 그리고 외환위기 터지면 어차피 집값 개박살 나는 건 매한가지인 거고 IMF 때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 종료하겠다. 다만 안전장치는 조금 해두겠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자영업 부동산 대출 부실 위기다. 특히 자영업 중에서 이딴 짓거리 한 사람들 많죠. 자영업 대출 받아서 이걸로 아파트 투기 이런 것도 제대로 터질 거예요. 연체율 떨어지고 부실률 떨어지고 있는 거
제일 큰 폭탄을 지금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저거 종료되고서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은행권 부실률 같은 것들 확 올라갈 거예요. 부실률 올라가면 은행권에는 뭘 하겠어요? 첫 번째 자금부터 확보하겠고, 두 번째 뭐예요? 부실채권 정리하겠죠. 부실채권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예요? 파산 및 경매. 사업자 등록해서 주담대 받아. 이런 것들 지금 특사경 조사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죠. 문제는 특사경 조사에서 잡아낸 경우는 굉장히 극히 일부다. 특사경이 뭐 엄청나게 많지도 않고 아름아름 공유되고 있다고 하죠.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 받아서 주택 사고, 허위 사업자 등록 후 대출, 그 다음에 DSR 높은 2금융권 이용, 그 다음에 한도 상향하고 대출로 이미 마련한 경우는 상환 미루고 갭투기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무너진다. 왜? 이제부터는 원금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끌 대출 자영업자 2배 늘었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근데 문제는 100개 중에서 한 3개만 무너져도 부동산 붕괴가 온다. 100개 중에 3개 무너진다고 뭔 부동산이 무너져요. 자, 대단지 아파트 하나 봅시다. 대단지 아파트 보통 한 2000세대 정도를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죠. 100개 중에 3개면 60개죠. 60개의 급매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 단지 박살나요, 안 박살나요? 아니, 매물 중에 한 3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냐면은 100가구 중에 3가구가 무너진다는 게 이런 소리예요. 고작 3% 무너졌을 뿐인데 60개의 급매물이 나오면은 그 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다 못해 완전 심리도 저기는 떨어지는 단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급매물 이 중에서 한 2, 30개 정도는 팔더라도 한 3, 40개 정도는 못 팔게 된다. 그럼 이 3, 40개는 급급 매물로 팔든가 아니면 못 팔아서 경매가 나오든가. 지금 뭐 영끌 집주인들 밤잠 설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영업 대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DSR 한도를 높여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해보면 붕괴됐을 때 그 당시에 하우스푸어를 DSR 한 20%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40%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괜찮아요. 물론 그런 영향은 있죠. 그때보다 금리가 낮아요. 하지만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고물가고 집값 떨어지면 더 하우스 푸어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 물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비소비 지출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뭐예요? 저축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축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원래는 예금 적금 늘어난다는 거 그건 딴 나라 얘기고, 왜냐면 예적금 늘어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여력이 많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이거 할 자금이 충분한 사람들이 자금이 돌아오는 거고, 돈 모아서 영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거 때문에 예적금 늘리고 이러고 있지 않죠. 집값이 예금 이자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는데, 그럼 뭐 주식하고 부동산에 가면서 영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저축할 여력은 더 떨어지고, 맞아, 대출은 줄죠. 그럼 뭐예요? 유동성 감소죠. 유동성이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9억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8억 7억 살 수 있는 여력밖에 안 되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요 감소다. 그러니까 맨날 공급 부족 어쩌고 타령하는 인간들 보면은 공급만 이야기하는데 수요 얘기 안 하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임대차 3법. 심 교수님께서 이번엔 좋은 얘기 한번 해주셨으니까 그 사람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임대차법 만료되면은 수요도 나오지만 매물이 더 많이 나와서 매물 쏟아지니까 전세 가격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진단을 했죠. 나머지 사람들 다 뭐예요? 신규 계약 수요로 인해서 전세 가격 올라간다. 매물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나오는 공급 매물은 숨기죠. 지금도 수요 감소되고 있는데 입주가 적다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요 감소돼서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 현존에 있는 주택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5만 가구씩 추가되다가 2만 가구 추가되니까 망한대요. 공급 부족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경매를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다. 왜? 경매 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뭐예요? 매매 시장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매, 전세, 분양 다 침체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면 경매 시장 계속 침체되면은 좋은 매물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매매 시장은 당연히 또 연쇄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죠. 저기 경매 받으면 한 60%에 받을 수 있는데 혹시나 또 경매는 위험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받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금매 나오는 것도 안 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나서 왜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이어졌냐? 경매를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은행권에는 회수하기 힘들고. 물론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하진 않았더라도 경매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은행권 자금 확보가 안 된다. 경매 보통 어디서 내나요? 세입자 아니면 은행에서 팔라고 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경매로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금 여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서 회수하겠어요? 다른 쪽에서 회수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시중금리를 올리든지.
예금을 유치하든지 뭐 대출을 줄이든지. 왜냐면은 화재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경매도 꺾였죠. 경매가 선행지표 아니에요. 무조건 제일 선행지표는 매매예요. 매매가 경매, 분양, 전세시장까지 다 선행지표로 나타난다. 얘네 둘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절대 이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미분양이 먼저 늘었는데요. 그때는 분양가 규제가 늦게 들어갔으니까. 아파트보다 비싸니까. 경매도 꺾이고 있죠. 경매 내놔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경매도 못 사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12.8억 노원 아파트 10.2억에 낙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감정가가 12억 8천인데 매각가 10억 2,500. 그 다음에 감정가 7억 4천인데 14억 3,599만원. 성동구인데 낙찰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맨날 갑자기 막 이런 사람 나오죠. 650만원을 3년 만에 50억으로 불린 경매 고수. 그러면서 650만원은 이건 순자산이죠. 그 다음에 11채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총 자산 50억이면은 요거는 그냥 자산이죠. 순자산과 자산의 차이점은 뭐예요? 순자산은 자산 빼기 빚이죠. 이 빚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보증금일 수도 있고 은행 대출일 수도 있고. 근데 보면은 오피스텔 빌라가 유명한 게 뭐예요? 깡통전세죠. 예전에 빌라 왕이라고 있었어요. 자산이 100억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단 1억을 못 갚아서 소송에 걸렸더라. 자산은 100억인데 순자산은 없으니까. 순자산은 물론 지금은 늘어났겠죠. 처분해야 진짜 자산인 거예요. 올랐어요. 올라서 팔면은 자산이에요. 그게 다 돈이 된 건데 이걸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종작동 3천만 원으로 3억 만들기 도전. 물론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라이트하우스에서 경매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매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매매보다 훨씬 어렵다. 예를 들어서 뭐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기준 권리를 잘못 봐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억짜리인데 8억에 낙찰받았다 하고 조아라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 여기다 5억 넣었다. 이거 다 돌려받기 전까지 못 나간다 하면은 10억짜리 13억에 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시장 굉장히 위험하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요. 공부하고 잘 알아서 정말 좋은 물건. 그래서 예전에 뭐 2015년 정도 가격에 경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면은 괜찮죠. 그런데 무턱대고 지금 조금 싸고 그러니까 급 경매 받아야 되겠다. 급 매물처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망한다. 공부를 지금부터 해놓으시는 건 좋아요. 나중에 한 4, 5년 뒤에 가격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때 경매 공부해놓으면 선택지가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결론. 자, 앞으로 유동성 축소는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도 종료되고 그것 때문에 밀어놨던 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랑 예대율이죠. 같이 종료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경매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늘어나지 않죠. 경매에서 보통 빨라도 3개월에서 늦으면 한 1년까지는 가니까. 근데 3개월이라고 해봤자 보통 한 6개월 잡는 게 파산 결정 날 때까지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매 나오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공부해두시는 건 좋다. 앞으로 선택지를 늘리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다만 급한 마음으로 지금 뛰어들 때는 아니다. 왜냐? 경매 시장도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